네, 자, 이번 시간부터 제 56회 TET 2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이론 시험 볼 때도 요 프로그램, 자, 백데이터는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요. KP3 감독관 확인 번호 합격률은 44.5%니까 뭐 중간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내가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 말인데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재무상태표, 뭐 재무제표, 대차례지표라고도 하죠.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비교 가능성,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인데,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할 때 예측가치, 미래의 경제 현상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앞으로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라든가, 확인가치, 피드백가치라고도 합니다. 자, 회계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기대치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대치는 수정시켜 줄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자료가 이제 풍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중요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 표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시성, 의사결정에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제때 제공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분기별로 나오죠. 분기별로 영업이익 같은 거 다 공개가 되죠. 자, 요거 신뢰성하고 막 헷갈려요. 네 가지씩 나와서. 그래서 제가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컨펌이라 그러죠. 예약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자, 예약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를 좀 따서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 신뢰성,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실질, 중립성,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들은 신뢰성 항목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좀 잘 봐주세요. 표현이 충실성, 적절한 측정 방법과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된다. 전부 다 화폐로 표시하게 되어 있죠. 외환도 우리나라 환율로 다 적용해서, 그 다음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같은 거 다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매출채권 표시해야 되고. 자, 이러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목적 적합성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삼성전자 사면 앞으로 상한가 갈 것 같아. 근데 딱 봤더니 그건 너무 기대를 높게 잡았구나. 수정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맞고요. 이거 피드백이라 그러죠.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 적합성. 우리가 호텔 예약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할 때 그 항목들입니다. 근데 2번을 보면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충실성. 요거 아까 표현이 충실성. 이거는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는 목적 적합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02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자, 수량 1000개가 있습니다. 장부상 단가, 우리가 취득한 금액 100원씩 샀어요. 근데 단위당 예상 판매 가격은 110원인데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비용이 30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면 얼마예요? 80원이죠. 자, 100원에 사와서 80원에 판다? 이거 20원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그러면 1000개 곱하기 20원. 그러면 2만 원이
평가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주식 발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주식 발행 관련 자료, 대화이다.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 자, 임 과장이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김 대리가 우리 회사 주식이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 대리가 주당 액면 금액이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당 액면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다. 근데 요게 2배니까 200원. 그럼 100원 차이가 나죠? 요 100원은 뭐가 되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초과금. 자,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본잉여금이 되죠. 자본잉여금이 되고, 그리고 이만큼 전체 자본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자본 총액이, 자, 우선 100원씩 액면 발행한 거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 맞죠. 자본잉여금 증가한다. 이거 맞죠. 그리고 전체 자본 총액도 증가하겠죠. 새로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 그래서 가나다.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4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은 2020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공인이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이거 어떻게 분개가 돼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죠. 증권 100만 원이 되겠죠. 자, 만약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했을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에 인식할, 지금 20년이니까 자, 2년 지났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020년 말 공정가치, 자, 2020년에 사고 2020년 12월 30, 자, 2020년 12월 31일 결산시가 됐어요. 공정가치 시가를 보니까 90만 원이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0만 원 감소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죠? 자, 10만 원이 감소가 하고요. 그만큼 이거는 평가 손실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다음해 12월 31일 이번엔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3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요때는 반대로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합니다. 가능 증권 30만 원이 증가해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엔 평가 이익입니다. 30만 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중에 요거를 11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10만 원은 일단 들어왔죠. 2022년도에 차변에 현금 자, 11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장부상의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예요? 100만 원 주고 사왔다가 요거 10만 원 가치가 떨어지니까 10만 원 빼서 90만 원 됐었죠? 자, 그러다가 30만 원 다시 올라서 12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팔았으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현재 장부상 금액 1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 대변이 안 맞죠? 자, 왜 안 맞냐면 요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요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해서 장부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서로가 툭 쳐서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 이익 지금 현재 요 2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자, 여기 요거 제가 분계를 하나 잘못했네요. 매도가능증권 자 10만 원. 요거 맞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요거 30만 원인데 여기 평가 손실이 있었죠. 그러면 요거를 없애줍니다. 왜? 이익이 생겼으니까 요거 분계 여기 하나 추가됩니다. 요거를 20만 원으로 수정해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툭 쳐서 없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이익은 20만 원 이렇게 남았었죠. 자, 요거 팔아버렸으니까 요 이익도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애려면 반대편으로 가서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그러면 합계 금액이 13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1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얼마냐? 처분 이익 10만 원. 제가 하마터면 요거 평가 손실이 생겼었는데 그 다음에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서로가 상계 처리해서 이 많은 쪽 이익을 남겨놓는다는 거. 제가 아까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는데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처분했다. 그럼 평가이익도 없애주고 그리고 돈 받은 금액 합치니까 130만 원. 장부상의 매도가능 증권은 120만 원인데 10만 원 더 생겼으니까 평가이익, 처분이익 1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평가 손실 이익이 있을 때 상계한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없애준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항공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서로가 이 유형자산끼리 교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전혀 다른 이종자산, 다른 종류의 자산. 자,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가 있죠. 저희 교재, 전산회계 1급 교재에 있는 겁니다. 기계장치, 요거는 트럭, 전혀 달라요. 근데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장부에 이걸 뭘로 적어야 되느냐? 자,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요 취득 금액은 뭘로 하느냐면 요 기계장치의 시가로 합니다. 시장 가격으로. 요거는 자, 그다음 자, 여기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 아까 기계장치였죠? 기계장치 공정가치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가치 시가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같은 종류입니다. 똑같은 차량 운반구예요. 요거를 보내주고 요거를 사왔어요. 그러면 같은 차량 운반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금액, 장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을. 그러면 요 같은 트럭이니까 그러면 요 트럭의 장부 금액. 지금 취득 금액에 감가상각 두 개 있겠죠? 그거 뺀 나머지 순수한 장부 금액. 그래서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 우리 회사의 트럭. 그러면 이 금액을 레미콘 트럭에, 그러니까 물건만 바뀌었다 뿐이지 금액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장부 금액으로 한다. 요게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거에다가 추가로 돈을 주고받으면 그거는 빼고 또는 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자, 동종자산입니다. 그러면 항공이 제공한 기계장치 관련 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두 개의 공정가치가 있어요. 근데 동종자산, 차량 운반구끼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공한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을 새로 들어온 차량 운반구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누계액 2,400만 원 빼요. 그럼 얼마? 600만 원이 되죠. 요 600만 원을 새로이 들여온 교환해서 가져온 트럭의 장부 금액, 그 취득 금액으로 적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종 자산이다. 아까 기계와 차량 운반구 전혀 다른,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공정가치 시가 500만 원 적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600만 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항공이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 놈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에 한번 T자 계정에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여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매출채권 다 자산입니다.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죠. 자, 작년에 수금 다 못한 거 원래 수금해야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습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 이게 1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기 총 매출액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매출한 게 30만 원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요거 빼면 나머지 270만 원이면 돈 받은 게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외상 매출이 되는 거죠, 이게. 돈 받은 거 빼고 나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0만 원, 단기 외상 매출액 270만 원. 그럼 합계 금액 280만 원. 자, 총 수금해야 될 금액은 280만 원입니다. 근데 자, 매출채권 회수액 50만 원밖에 수금을 못 했어요. 회수액. 자, 외상 매출금 감소, 대변에 기록하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내년에 수금해야 될 거. 자, 합계 금액은 양쪽 다 같아야 되니까 280만 원, 50만 원 빼면 250만 원. 230만 원이죠. 예. 30만 원.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예, 여기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그리고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영세, 면세. 영세는 우리나라는 요즘 수출이 안 돼서 난리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영세율, 수출하는 업체들 영세로 우리는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부가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로 돼 있을 겁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도 있고요, 주식회사. 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0% 세율을 곱해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0%죠? 근데 0%.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좋냐면, 자, 완전 면세가 돼버리는데 여기는 뭐냐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수출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원재료도 들어가고 또는 다른 데서 사와서 가공해서 팔기도 하죠. 자, 환급은 환급대로 받고 매출에 대한 세금은 안 냅니다. 완전히 이득되는 거죠. 자, 이게 영세율이고, 면세는 사업자 등록증부터가 면세 사업자, 면세 일반 사업자, 면세 법인 사업자. 아예 면세로 딱 박혀 있습니다. 뭐 농수축산물 가공하지 않은 거, 도서, 병원 뭐 이런데 뭐 마을버스, 고속버스는 안 되고요. 자, 지하철, 대중교통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고 부가세 신고도 안 하고 부가세하고는 전혀 딴 세상을 삽니다. 자, 그런데 매입세액은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 환급 못 받습니다. 왜? 부가세를 납부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문제로 가서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도서가 있었죠. 출판사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그럴 때 부가세 낸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인쇄사에 가서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인쇄사들은 전부 다 제조업체니까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는 인쇄사에는 부가세를 줘요. 부가세는 주는데 본인들은 부가세를 일반인들한테 책 팔면서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라 그러지만 이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거는 틀린 거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세금은 제로지만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또 매입세 공제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이거 출판사에서 인쇄사 부가세 지급한 거 공제 못 받는다는 거. 자, 면세사업자는 이거 영세율이구나. 이거 면세가 아니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다 돼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도 받고 수출할 때 세금도 안 내고. 자, 그다음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포기해야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없다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2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이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매출액 700만 원. 이거 당연히 내야죠. 0.1. 그럼 매출세액은 70만 원 일단 나왔고요. 자, 그다음 하치장 반출액 100만 원? 하치장이 뭐예요? 뭔가 다른 보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매출액이 아니고 반출액이라 그랬죠. 자, 공장에서 창고 쪽으로 옮겼어요. 그게 하치장입니다. 또는 자동차 생산하는데 현대자동차. 자동차 완성된 차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넓은 운동장 같은 게 있겠죠. 자, 이거는 매출이 아니죠, 이거. 매출이 아닙니다. 이걸 매출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옮길 때마다 뭐 세금 내게요. 자, 이건 해당 없고요. 자, 국외 수출액, 이거는 당연히 과세 표준은 되는데 아까 수출하는 거 영세율이죠. 0% 하면 제로. 자,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을 매입세 공제받았어. 우리 이거 판매할 거니까 매입세 공제해 주세요 해서 공제받았는데 이거를 판매를 안 하고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80만 원인데 시가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너네 이거 매입세 공제도 받았기 때문에 요거 매출로 잡아서 부가세 신고해? 그럽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곱하기 0.1 그러면 10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요? 80만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 하치장 요거는 조심하고요. 자, 됐고. 그다음 9번 문제.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건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공인 씨가 2022년에 회사에서 지급 또는 제공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회사에서 준 것 중에 어떤 거는 과세, 어떤 거는 비과세 있습니다. 비과세의 대표적인 건 식대,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이 급여. 자, 여비를 매달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영업직에 계시는 겁니다. 제약회사라든가 뭐 기타 자동차. 자, 여비로 받아서 월급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월 얼마 딱 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과세로 봅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 지출한 것들이 있겠죠. 출장 다니면서 뭐 기름값도 넣고 통행료도 내고 그러면 그 사용한 분은 비과세로 전환합니다. 일단은 과세가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자녀 학자금 수령액 요것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금도 당연히 과세죠. 그 다음에 식사의 제공을 받지 않고 수령한 10만 원이 식대. 식대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됩니다. 식사도 제공받으면서 식대 받으면 이거 이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공받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가 되죠. 그럼 과세가 되는 건 3개, 현재까지는 가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해야만이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럼 본인 차량도 아니다. 차량 없다. 그럼 뭐 당연히 과세고요. 그거는.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 2022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종합소득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적금 이자, 금융소득이죠. 자, 금융소득은 기준이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 자, 연 2천만 원. 뭐 주식 같은 거 사고 팔고 해서 시세 차익을 먹었어요. 연 2천만 원 이상. 근데 얼마예요? 5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건 저 분리과세로 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에는 안 넣습니다. 종합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유리해요.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100% 종합소득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은 기준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요거는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300만 원. 뭐 여기저기 일회성 강연 나가는 거 있죠. 일회성. 근데 그게 1년 동안 강연을 많이 나가가지고 3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300만 원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종합소득으로 봅니다.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해서 종합소득 신고 안 하는데, 자, 그럼 종합소득 항목이 500만 원, 이건 아니죠. 분리과세 되니까 이건 상관없고, 3,6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자,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종합소득도 기본적으로 공개해 주는 게 있어요. 3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3,700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할 거예요. 종합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 원까지는 6%를 해라. 그러면 곱하기 0.06.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자,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72만 원. 자, 여기 1,200만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3,700에서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돼요. 3,700에서 1,200만 원까지 곱하기 0.06 하면, 자, 요 금액이 나옵니다. 72만 원. 72만 원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 1,200만 원 초과. 1,200만 원 빼니까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요거는 몇 프로? 15% 곱하기 0.25 하면 요 금액은 375만 원.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440 얼마요? 7만 원.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금액을 이제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 혹시 유튜브에서 보면서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양쪽을 왔다 갔다 좀 번거로워서 가능하면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카페 오시면 뭐 등업 없습니다. 가입 한 번만 하면 자유자재로 볼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 답변이 한 40만 개 있어요. 여러분들 요 검색창에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뜰 겁니다. 그걸로 보시고요. 자, 수고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